우선 그 이야기를 짧고 한편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 권력, 특히 국가, 그중에 중앙정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제 답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동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는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크게 바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제 경험상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한이냐 이야기해보라고.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도 임명하고 재벌을 집어넣기도 하고 재벌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가 한 사람한테 특혜주기도 하고. 대통령이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기업 하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누구 하나 감옥에 넣고 빼고 또 장관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보죠. 대통령 힘이 필요한 것이 그것인가? 아니거든. 대통령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들, 노동개혁을 하고 인적자원 육성체계를 바꾸고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금융체계를 개편하고 산업구조를 바꾸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일 텐데 대통령이 그럴 힘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이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노동개혁 하나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하지만 누가 그래? 균형발전 이야기하니까 균형발전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서울대학하고 연대고대를 갖다가 저 어디 강원도 행성하고 저 경북 영양 뭐 이런 데로 보내면 된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50명이 목이 날아가고 탄핵이 되고 그건 안 됩니다. 또 그 억지로 해봐야 수도권에는 또 다른 대학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통령 그런 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법안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법안이 우리가 청와대에서 실제 세봤습니다. 3,000개 이상의 법률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참여정부 중반 넘어서까지 통과된 법률 3,030개를 실제 그 법이 입안되기 시작해서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 얼마가 걸리느냐? 평균 35개월이 걸립니다. 인수위 때 이야기한 것이 내임덕에 들어섰어야 그 법안이 통과된다. 그것도 통과된 것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법안들이 통과 안 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거 다 빼고 통과된 것만 재개법규제.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5년 동안에 우리 국가의 근본적인 개혁을 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기대는 엄청나게 큰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 기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다. 게다가 여소야대다 뭐다 해가지고 국회는 그러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 좀 좋은 사람들 바꾸고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너 같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좋아지고 국회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국회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국회는 농경시대의 유물입니다. 법안의 숫자가 농경시대 때 그야말로 우리가 그 정책 문제가 간단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작을 때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그냥 몇십 개, 기껏해봐야 뭐 몇십 개, 몇 개 이렇게 될 때 지금과 같은 의회구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같이 매일같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정책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이끌어 나간다.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은 법안들이나 정책 문제를 해결하자면 국회의원은 그걸 거의 모든 법안이나 정책 문제를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서 그냥 그대로 날라야 될 텐데 그건 이미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라는 것은 대립하는 장소고 심의 의결하는 장소고 토론하는 장소고 가서 그 안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장소입니다. 쉽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가 들어가도 오늘날의 국회는 그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료사회는 어떨까요? 관료사회는 정다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동할 수 있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관료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특히 집권화된 관료체제는 더더욱 어떤 규정과 지침과 훈련, 법과 영과 이런 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직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법과 영과 훈련과 지침이 다 관료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지뢰가 되거나 아니면 철조망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다가 그 지뢰를 밟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우리 국가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와 그 다음에 관료사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국가 부분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 기능을 갖다가 자율적 기능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시장이 자율적인 규제 기제를 마련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과거에 국가가 하던 부분을 상당 부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는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부분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부분과 시장 사이의 기능의 조정,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국가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향적으로 아니면 권력을 베이스로 해서 국가를 통치하겠다라고 가는 순간 우리 국가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 국가의 역할의 재조정이라는 이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서 등장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안으로 들어오면 또 그렇습니다. 국가 부분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지금 어떤 개혁 조치가 있어야 되는다면 행적인 역할의 배분,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무, 국가 권력을 줄인 다음에 그 국가 안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행정으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종적인 축에, 행축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종축에 있어서의 변화가 심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면 지방 분권과 그 다음에 자치의 영역,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내려가고 그 지방정부의 권한이 다시 시민사회로 내려가는 이러한 혁신이 있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통틀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의 지금 국가 운영 형태를 저는 국가주의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레짐은 정권이고 또 어떤 분은 정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레짐은 정치와 관련된 국정과 관련된 그냥 총합으로서의 레짐이라고 말하자면 거기에는 정치 문화와 관습과 제도와 그 다음에 규범과 이런 것이 통틀어져서
레짐이라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 국가주의 레짐을 그대로 운영해 왔다. 언제부터? 역사적으로 그랬고 일제기를 거쳐서 제1공화국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국가주의 레짐이 그대로 존재해 왔다고. 민주화를 거쳐서 권력의 주인을 우리 국민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 권력이 집합적인 권력이 집합적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개인의 자유권이라든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억누르고 시민과장과 시민사회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국가주의 체제는 여전하다.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어떤 가버넌스의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레짐은 제가 왜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야기를 하면 조선의 레짐이 뭐냐? 조선의 레짐은 왕정입니다. 남인이 집권을 하든 서인이 집권을 하든 동인이 집권을 하든 북인이 집권을 하든 왕정이라는 레짐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풍양조씨가 집권을 하든 아니면 안동김씨가 집권을 하든 왕정이라는 레짐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정이라는 레짐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시대가 바뀌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죠. 왕정은 누구나 짐작하시다시피 언제 때나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아주 원시적인 농경사회나 아니면 초기 농경사회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통치구조입니다. 왜? 왕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레짐 아닙니까? 그럼 신분질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세습적인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습적인 권력 아래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엘리트의 충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왕만 하더라도 3살짜리가 왕이 되기도 하고 10살짜리가 왕이 되기도 해요. 그런 왕이 초기 농경시대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유통경제가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갖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주거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세습적인 권력이 가진 세습적인 권력에 의해서 충원이 되는 그런 정치 엘리트들이나 정책 엘리트들이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해야지 되는 그 왕정이 몰락하지 않은 채 좀비처럼 존재하면서 조선조 500년을 유지됐다. 그 바람에 유지는 됐지만 임난 이후에는 우리는 완전히 그야말로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의 좀비 국가라도 해도 이야기해도 좋을 그런 레짐이 계속 내려왔다.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세습의 고리를 끊었던 명치유신을 통해서 세습의 고리를 끊었던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시대는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가 하면 점점 개인과 연결된 개인이 혁신과 창의와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주도해야 되고 생산적이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기에 국가 권력이 강력한 국가 권력이 여기저기를 규제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국가주의 레짐이 결국은 임난 이후에 조선조 후기에 그 잘못된 레짐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대통령이 들었어도 그 대통령은 결국은 실패하고 국민들 지탄을 받으면서 청와대를 떠날 수밖에 없고 대통령 그 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어떠한 국회의원도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보통의 국회의원들처럼 그냥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속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이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국회의원 물갈이가 하면 국회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 만나보십시오.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만나면 한 분 한 분 만난 국회의원들 만나고 와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사람은 괜찮더라. 이렇게. 그 사람만 괜찮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괜찮습니다. 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집합적인 결정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진영 논리가 싹트고 그 다음에 어떤 파벌 논리가 싹트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일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면은 누구를 브레임하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영 논리를 만들고 그것이 당파를 만들고 그것이 파벌을 만들고 조선의 당파와 그 다음에 어떤 시족 간의 소위 말하는 세도 정치가 그 사람들의 김종순의 잘못이고 누구의 잘못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 그 자체가 이미 가버넌스 구조가 다 부서지고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그것이 당파가 되고 그것이 말하는 세도 정치가 됐던 거지 세도 정치와 당파가 국가를 망한 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왕정이라는 그 레짐이 잘못됐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주의 레짐을 가지고 있는 한 대통령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 국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치단체장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국가인데 어디에 국가주의 레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중앙주권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주의 레짐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강력한 시장 규제와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배임죄가 적용이 되고 있고 한국의 배임죄를 미국의 변호사들을 데리고 설명을 하려면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말하자면 죄가 되느냐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게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국가주의 레짐이죠. 죄가 되는 게 많으니까 이것이 뭘 만드는가 하면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감시가 없어가지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제가 국민대학 교수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평생 하고 싶은 직업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그걸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회계 부정하는 거였어요. 왜? 특수대학원에 교학부장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교학부장을 하니까 강사료를 갖다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데 학교 규정이 강사료가 시간당 35,000원밖에 못 줘요. 5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35,000원밖에 못 주니까 46만 5천원을 내가 회계 부정을 해서 만들어냈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대학 교수가 돼.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가 막 고함을 질렀지. 내가 왜 대학 교수가 이 회계 부정을 해야 되나? 교육부 규정이 그렇다. 교육부 지침. 과연 교육부가 거기까지 와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에 있어서만도 학교가 어떤 것이 학교라는 것을 교육부가 규정을 해요. 선생은 어떤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고 다 규정합니다. 국어는 몇 시간 들어야 되고 교육부가 규정을 해요. 산수는 몇 시간 해야 되고 과목은 나눠서 가르쳐야 되고. 지금 우리 그런 시대입니까? 교육부가 교사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무조건 그 룰을 따르라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사회인가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사회 변화를 다 읽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서 인력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다 알아야 될 텐데 과연 교육부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낸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중국에 비해서 한국의 코딩 교육이 중국의 30%밖에 안 돼요. 시대 변화를 못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짚고 아직도 말하자면 교사는 어떤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 교사가 어떤 사람이 되든 우리 대학 교수 채용하듯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그 학교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학부모들 자체가 좀 더 강화되어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면 안 되나요? 왜 말하자면 국가가 일일이 그것을 정해줘야 되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통합교육 시키면 안 되나요? 저는 제 집안에 통합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을 나눠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짓기, 벼농사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상생하고 협동하는 것을 배우고 한 학기 내내 집짓고 벼농사 하면서 놀이 삼아 그 안에서 생물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산수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 삼아 학교를 가요. 그리고 또 교육은 저절로 되는 통합교육이 다 있는데 그런 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요, 학교가? 국가가 일일이 그걸 다 정해가지고 30몇 시간, 국어 몇 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미 국가주의 그 틀 속에 돌아서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되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가주의적인 사고나 국가주의적인 이것이 우리의 관습화돼가지고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고 툭 하면 왜 저기에는 관료가 없냐, 왜 저기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나, 왜 저기는 그 부에는 이런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가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다 국가주의적 사고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좀 더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것이 국가가 관여할 일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고 속에는 그런 사고를 하는 분들이 이미 국가주의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국가주의적 사고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이 뭐냐?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 어떤 점에서? 지식과 정보와 그 다음에 어떤 판단력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시민사회나 시장의 주체는 전부 이기적이고 사납고 어리석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주고 국가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 속에서 국가 권력이 나는 너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방 분권하자면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방에 권한을 주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전신값을 결정을 못합니다. 출장을 가면 숙박비와 그 다음에 밥값은 공무원予備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予備 규정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予備 규정을 따르겠습니까? 23,000원 정해졌다고 23,000원짜리 먹겠습니까? 30,000원짜리도 먹겠죠. 또 뭐 하는 거면 또 회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도대체 자치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 밥값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무슨 지방자치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밥값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해주면 가서 10만원짜리 먹고 호텔 가서 밥 먹고 맨날 그럴 거라. 그러니 못 풀어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차량이 몇 cc짜리라 그래요. 뭐 이런 거 다. 왜 그러냐. 풀어주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불량식품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어떻게 가가지고 국민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으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국가주의적 사고. 왜 국가주의적 사고인가 하면 뭐를 하는가 하면 불량식품은 국민들이 불량식품이 돌아다니면 그 불량식품을 국민들은 어리석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가가지고 배탈이 나든 아니면 몸이 아프건 그냥 먹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까? 불량식품의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그리고 불량식품 일부 돌겠죠. 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가의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규제가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학교가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당연히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러면서 가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애초에 말하자면 엄청난 규제를 해놓고 그 규제를 갖다가 지역의 변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요도 없듯이 전국을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설은 뭐냐면은 이거 풀면은 사람들은 불량식품 먹고 죽을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어. 우리 국민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 먹방 방송을 규제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먹방 방송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음식을 많이 먹고 살이 찌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아닙니다. 그렇게 사납고 어리석고 공공선언 하나도 모르는 그런 국민은 아니고, 오히려 성공을 향한 열정도 강하고 혁신 역량도 높고, 그 다음에 또 공동선에 대한 관념도 굉장히 강한 국민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술과 지식과 판단력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만만치 않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면 당분간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작용은 결국은 저절로 치유되고 주민들의 감시체계가 더 늘어나고, 지금은 주민들 감시체계가 약한 것이 중앙정부가 감시해준다고 믿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그냥 벌 주는 가는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도적 입장에서의 관리감독이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유도하는 기능도 있었는데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불신이 이런 국가주의의 또 중앙집권주의의 근본이 됐는데, 우리 이제 좀 풀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그 왕정이 일종의 좀비 레짐이 돼가지고 몇백 년을 우리 국민을 힘들게 했듯이, 지금 이 잘못된 중앙집권적 강력한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가 이것을 또 어떤 좀비 국가로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이 균형 발전은 지방화와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연방제 국가의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연방제 국가는 그 정도가 약합니다. 단일 국가에 있어서 그것도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한 국가일수록 수의도시 현상이 일어나고 집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권력이 있는 곳은 결국은 돈과 비즈니스가 몰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더 문화가 생성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큰 것은 더 크게 되고 작은 것은 더 작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우선 균형 발전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균형 발전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이 균형 발전이 결국은 무엇을 부순다고 보는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주의 레짐이라든가 이 국가주의 체제를 좀 부수고 좀 더 자유로운 국가, 시민사회와 시장이 좀 더 자유로운 국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가게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든가 불공정이 더더욱 불공정, 불균형이 더더욱 더 큰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늘 자유주의 체제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불평등, 그리고 잘못된 배분구조, 이런 것이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고 공산주의 혁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확보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자유주의 체제나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보다 말하자면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시민사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이 불균형을 시정하는
그런 데 대해서 국가가 이 부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단순히 어떤 균형을 편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자유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균형 발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착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또 균형 발전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오히려 더 이게 이 자유권을 주고 지방에 권한을 주면은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걸 쥐고서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또 그대로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는가 하면 지방화 균형 발전을 연계를 하겠다. 중앙정부가 할 일은 계속 하겠죠. 공사공단도 옮기고 참 뭐 또 그다음에 도로도 놓고 항만도 건설하고 중앙정부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력은 어디서 생성되게 하겠다라는 건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가 이 문제에 좀 앞장을 서도록 만들겠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것을 만드는데 옛날 같으면 산업단지다 뭐 아니면 어떤 특구 같은 거 경제 투자자유구역이라든가 이걸 중앙정부가 정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디자인을 해보라 시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디자인을 해보라. 시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디자인을 하면 그냥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디자인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인력의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까지는 중앙정부가 하니까 중앙정부의 산업통상부나 국토해양부가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교육금도 딴전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는 들어서는데 인력 공급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막 생겨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시도지사가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치단체장. 그래서 이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디자인을 하면은 중앙정부가 그것을 특구로 인정하고 기회발전 특구로 인정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강력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같은 것에 감면 내지는 유예가 되도록 해주고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필요한 규제를 요청하면 그 규제를 중앙정부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시도지사 이 지역 주도 내지는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를 이 지방화 문제 내지는 분권의 문제와 연계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력 또 그 다음에 인력 자원 그래서 인사행정이라든가 재무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도지사에게 또 지방정부의 수장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지역 단위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앙정부가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는 정말 개발도상국가가 아니고는 별로 없습니다. 앞서가는 국가일수록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혁신은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지방정부가 혁신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혁신이 일어난 다음에 그 혁신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는 이걸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 미국의 리인벤팅 가버먼트 같은 것이 미국을 많이 바꿨죠. 영국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온가 하면 중앙정부가 먼저 나간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일어난 혁신들이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그런 프로세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방정부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지역사회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중앙정부가 막고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권한이 없으니까 행정혁신을 할 수도 없죠. 인사행정이고 재무행정이고 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회계 기준이고 뭐 전부 지침을 내리고 인사도 모조리 부단체장 한 사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강원도 횡성의 군수가 나는 이 횡성에서 정말로 글로벌 인재가 필요해가지고 이 횡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 부단체장 한 사람은 내가 연봉을 5억을 주든 3억을 주든 이런 사람을 기업인들 중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좀 쓰고 싶다. 그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뭘 혁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레짐 체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국가주의적 레짐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사고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단순히 이제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자.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정권 바뀌어야 되죠, 때로는. 그러면서 더 생산적인 정권이 나와야 되겠죠. 또 국회의원 바뀌어야 된다? 바뀔 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마치 무슨 국회의원도 물갈이가 안 돼가지고 국회가 안 되고 정권도 말하자면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노무현 정권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상호에서 가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문에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라면 내가 춤을 추겠다고 했어요. 왜 춤을 추느냐? 이제 끝나는 정권이기 때문에. 끝나는 정권이기 때문에. 매번 정부 때마다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정부 잘못했죠. 많은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정부도 잘못했고 그 앞에 정부도 잘못했고 많은 것을 잘못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레짐의 성격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버넌스 구조를 바꾸자라는 게 이 가버넌스 센터의 주된 목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 없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